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위키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위키 중에서 오늘의 알찬 글에 유럽 찌르레기가라는 게 있어서 이거 한번 읽어보려고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럽 찌르레기 이게 뭐라고, 예쁘게 생기긴 했죠. 근데 이게 뭐라고, 이거 보십시오. 이 방대한 양을 보십시오. 이게 이 스크롤 압박 보십시오. 이거 이거 도대체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이게 이야기할 게 많을까요? 이거 분명히 어떤 연구자가 올렸거나 아니면 오타쿠가 올린 것 같은데 대단하죠, 이 집념이. 그래서 저도 오늘 각오하고 이거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또 이런 정보는 또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참, 이런 오타쿠들의 이런 대단한 집념이 또 지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또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 찌르레기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뭔가 듣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네요. 때로 있으면. 유럽 찌르레기는 참새목 찌르레기과에 딸린 중간 크기의 연작류이다. 연작, 연은 제비연, 작은 참새 작자일 것 같네요. 그쵸? 볼까요 한번? 연작류. 참새목이라고 합니다. 참새목. 근데 새의 모든 종수의 거의 반가량에 속해 있으니까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종이. 그런데 110여 개 과에 5,400종이나 있대요. 참새목이. 그런데 종수의 거의 반가량이래요. 그러니까 조류의 종수는 대략 10,000종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류가 굉장히 지구상에서 번성한 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날개도 있고 얼마나 진짜 화려하게 진화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3차원 공간을 지배하는, 대단하죠. 하지만 포유류는 한 4,800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조류라는 게 얼마나 번성했는지 알 수 있죠. 서양에서는 그냥 찌르레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스탈링이라고 한다네요. 학명은 스트루노스 불가리스라 해서 신장은 약 20cm니까 작죠. 그래도 참새보다 좀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름진 검은 깃털은 금속성 광택이 나며 기름져 보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금속성으로 반짝반짝거릴 것 같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흰색 반점이 안 된다. 여기 흰색 반점이 털 끝으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린 개체는 다리는 분홍색이고 부리는 동절기에 검은색, 하절기에 노란색이 된다. 와, 재밌네요. 부리는 겨울에는 검은색, 여름에는 노란색. 그러니까 여름에 찍은 거네 있겠네요. 이거는 개체는. 어린 것은 성체에 비해서 깃털 색깔이 갈색에 가깝다. 그래서 매우 시끄러운 새로, 아까 전에 소리 들어보셨죠?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군서 습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떼로 울어대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서 노랫소리는 기본적으로 거슬리지만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흉내 능력이 예로부터 유명해서 켈트 신화 산문집 마비노기온이나 마비노기가 생각나네요. 게임. 데플리니우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도 관련된 언급이 있다. 새 중에서는요, 어치 같은 새는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른 동족의 다른 그런 울음을 흉내내나 봅니다. 유럽 찌르레기는 수십 개의 아종이 있으며 유럽과 서아시아의 온대 기후를 자생 서식지로 삼는다. 그리고 외래종으로 전래된 것은 저 호주 이런 거 다 그거겠죠. 무슨 식민지 영국에서 식민지 영국이나 이런 데서 식민지를 할 때 같이 딸려갔겠죠. 대부분 다 식민지들이죠. 그렇죠? 다 식민지네요. 그렇죠? 브라질, 칠레 이런 데서 외래종으로 전래되었다. 그래서 이 새는 남유럽 및 서유럽과 남서아시아에 사는 텃새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북동 유럽 등지에서 여름을 나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있는데, 그쵸? 거기가 북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이다. 유럽에서는 텃새이고, 다른 지방에서는 철새랍니다. 그리고 구멍 안에 어수선한 둥지를 짓고 4-5개의 윤기 있는 창백한 파란 알을 낳는다. 그래서 알은 부화하는데 2주가 걸리고 새끼는 3주 동안 둥지 안에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잡식성이고 다양한 무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이니까 뭐 달팽이라든지 그런 거 먹겠죠? 그쵸? 네. 그다음에 식물의 씨나 열매, 그쵸?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다양한 포유동물 및 맹금류가 이 새를 먹이로 삼으며, 그렇겠죠. 독수리 같은 것들, 아니면 부엉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각종 기생충이 금업 안팎을 숙주로 삼는다. 아이고, 기생충에도 시달리는. 안으로는 기생충에도 시달리고, 밖으로서는 맹금류에 시달리고 그러네요. 작은 동물이고, 개체수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유럽 찌르레기 때는 해충 구제에 도움이 돼서 농업에 유익하지만, 어떨 때는 열매나 싹을 뜯어 먹으면서 오히려 해수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는 수탉처럼 횟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매우 시끄럽고 어지러워서 사람을 성가시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직박구리라는 새가 있어요. 직박구리. 이 직박구리라는 새가 도시에도 많거든요. 이게 아주 세댄 소리, 아주 뭐라 그럴까, 금속성 소리를 내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수다새, 숲속의 수다쟁이,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직박구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는 되게 시끄럽죠. 그리고 각종 도태 작업, 그러니까 불임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체수를 조절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한 시도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초지의 무척추동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달팽이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드물어져서 개체수도 크게 줄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멸종 위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칼 린네가 유명한 린네우스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그거죠. 학명체계, 라틴어 학명체계, 종명과 속명을 쓰는 거, 이명체계라 그러죠. 그거를 발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유럽 지리를 처음으로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겠죠.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니까. 그죠? 그때부터는 이명법이 현대까지 학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스트루누스와 종명 불가리스는 각각 라틴어로 찌르레기, 스트루누스가 찌르레기고 불가리스라는 것은 흔하다는 뜻이랍니다. 전 또 불가리아라고 하죠. 불가리스. 요구르트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라 흔한. 그만큼 보기 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참새 비슷한 거겠죠. 고대 영어 이런 것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 스탈링이 처음으로 발견되는 것은 11세기 문헌으로, 이때는 유럽 찌르레기의 어린 개체만을 이르는 표현, 스탈링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지를 붙여서 망아지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16세기가 되면서 스테어는 오히려 덩치가 큰 것들을 가리키면 되고, 찌르레기를 전반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은 스탈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개체가 예전에는 작은 거를, 새끼 같은 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냥 스탈링이 그냥 일반 명사처럼 되고, 좀 큰 거를 스테어라고 표현하게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BHS 이런 것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찌르레기과는 9세계에만 존재하는 분류군으로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찌르레기 동물은 모두 외래종이다. 자,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보십시오. 자생지는 여기입니다. 여기, 그죠? 텃새로서 존재하는 데가 자생지겠죠. 그러니까 다 유럽에, 영국에서부터 쭉 해서 지중해 북쪽까지네요. 그죠? 겨울철새인 쪽이 이건, 그다음에 여름철새인 쪽에, 이쪽 9세계, 그죠? 우리나라에는 없네요. 우리나라나 일본에 없어요. 그런데 보면 다
고위도에 있죠, 고위도. 이쪽도 고위도죠. 이쪽도 이렇게 반을, 여기, 이쪽이 적도고, 그쵸? 이쪽으로 가면은, 아래쪽으로 가면 여기랑 비슷한 온대기후예요, 그쵸? 예.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쵸? 호주 남부 이런 데는, 뉴질랜드 이런 데는 온대기후죠, 그쵸? 이런 데만, 그걸 하고 있고, 침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데는 전부 다 유럽에서 건너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은 찌르르기가 종이 발견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이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찌르르기가, 그래서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서로 다르게 또 조금씩 진화해 나가기 시작했겠죠.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다윈의 비글호 황해기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갈라파고스 섬 군도에서 핀치의 부리가 섬마다 달랐죠. 그런 것처럼 그 지역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또 진화해 나가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현적은 민무니 찌르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무니 빙하기 때 이베리아 반도에 고립된 유럽 찌르렉이 개체군들의 후예로 생각된다. 그러니까 여기 유전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수의 아종이 있고 덩치와 깃털 크기가 연속 변이적으로 달라진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역적 범위에 따라서 변형이 점진적으로 또 매우 광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그 아종을 각기 다르게 잡게 된다. 그쵸? 아종, 서브 스피시즈, 그러니까 그 종에 딸려있는 수많은 변이종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생김새가 다르지만 같은 조상에서 진화해서 얼마 안 되는 시기, 얼마 안 되는 과거에 갈라져 나온 종들이겠죠. 얘네들은. 그렇죠? 그래서 북아일란드에 있는 종, 페루 제도에 있는 종, 우크라이나에 있는 종. 얘가 좀 얘는 좀 터프하게 생겼네요. 얘는 조금 턱시도 입은 신사처럼 보이고, 그죠? 얘는 좀 락스타처럼 보이네요. 그죠? 얘는 좀 더 화려하고, 여기 보라색이 있네요. 그쵸? 재밌네요. 이렇게. 그래서 쭉 이렇게 변이형들이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종들이야, 아종들. 다 비슷하게 생기고. 서로 간에 아마 번식이 가능할지 안 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종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여기까지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어쨌든 그리고 보면 아우터 헤브리디스 예전에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너페이르 코롱모러 항목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북쪽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요, 보시면 핵심은 뭐냐면 아종이 너무 많고 아종 간에 어떤 연속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한 종의 원종이 있고 이렇게 아종이 있는데 아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개체와 이 개체가 오랜 시간이 가면 완전히 떨어질 텐데 오랜 시간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게 존재하겠죠.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그쵸?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교차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뭐 이것과 이것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떠한 것이 아종을 어떻게 정확하게 분류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보면 뭐, 아직 확실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뭐 아직 확실치 않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아종에 대한 것은 늘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재미있을 것 같네요. 신체. 유럽 찌르레기의 신장은 19에서 23cm. 참새보다 약간 큰 크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폭은 31에서 44. 그러니까 그 날개를 펼쳤을 때 체중은 58에서 101g.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는군요. 날개 뭐 이런 겁니다. 꼬리는 부리는 이렇고 이렇다. 깃털은 훈색성 검은색으로 훈색,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기로 이렇게 훈제했을 때 생기는 것 같은 그런 검은색. 보라색 또는 육색 윤기가 돌고 겨울에는 흰색이 반짝인다. 예. 같은 시기에 비교했을 경우 성체 수컷이 성체 암컷에 비해 배의 반점이 적다. 수컷과 암컷을 어떻게 구분하냐? 배에 반점이 많으면 암컷, 별로 없으면 수컷이다. 이렇게. 이것도 좀
구별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겠네요. 예. 수컷의 목덜미 깃털은 길고 헐렁해서 과시 행동을 할 때 쓰인다. 암컷의 목덜미 깃털은 보다 짧고 빽빽하다. 다리는 다부지고 분홍색 또는 회색이 또는 붉은색이다. 부리는 좁고 끝이 뾰족한 원뿔형이다. 예, 여러분 부리가 좁고 뾰족하다는 거는 뭐 이렇게 쪼아 먹을 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겨울에는 부리가 흑갈색으로 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건 겨울 개체인가 봅니다, 그렇죠? 겨울 개체. 그리고 여름이 되면 암컷은 부리가 레몬색이 되고 수컷은 청이색 바탕에 노란색이 된다. 재밌네요, 이것도. 왜 이렇게 변할까? 레몬색. 털 관리는 1년에 한 번, 번식기가 끝난 늦여름에 한다. 예. 그래서 새로 난 깃털은 끝부분에 흰색 또는 다망색 포인트가 있어서 마치 몸에 반점이 부러진 것처럼 보이게 된다. 이런 경우는 해야겠네요. 이게 정환형적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찌르르기. 이거 무슨 예를 들어서 외국에 유럽에 가셔서 흔하다니까 보시면 이거 유럽 찌르르기다 딱 아실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예. 새끼가 뭐 어떤 색깔인지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홍채 색깔로 유럽 찌르레기 성별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수컷은 주로 진한 갈색이고 암컷은 쥐색이 섞인 갈색, 조금 옅은가 봅니다. 예, 홍채와 동공 사이즈 색조대를 통한 암수 구분은 그 정확도가 97%.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것은 홍채를 눈을 보고 구별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멀리서는 구별하기 참 힘들겠다, 그죠? 예. 예, 그래서 목덜미 깃털 길이까지 고려보면 98%까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조류는 생식공이라고 그래서 생식기가 포유류처럼 이렇게 수컷과 암컷이 확연히 구별되지가 않거든요. 생식강이라고 되어 있어서 다 구멍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조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기 쉽지 않아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예. 그리고 유럽 찌르레기는 덩치가 중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개똥집박이나 찌르레기 사촌, 소형 까마귀 같은 크기가 비슷한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는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그렇겠죠. 이런 하얀색 반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들은 다른 연장류에 비해서 꼬리가 상대적으로 짧고 부리가 거의 날붙이처럼 뾰족하며 배가 둥글고 적갈색 다리는 크고 강인하다. 그렇죠. 그래서 까마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두툼하잖아요, 부리가. 그리고 꼬리가 조금 길고, 근데 이건 꼬리가 짧으니까 쉽게 구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비행할 경우에는 끝이 뾰족한 날개와 어두운 색깔이 특징적이며 땅에 내려왔을 때는 다소 희한한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또한 쉬운 구분 기준이 된다. 지상에서는 잘 걷지 못하나 봅니다. 비틀비틀거린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유럽 찌르레기는 다른 찌르레기하고도 확연히 구별이 잘 되나 봅니다. 예. 그리고 유럽 찌르레기는 땅에서 폴짝폴짝 뛰기보다는, 여러분 참새가 이렇게 폴짝폴짝 뛰죠. 걷거나 달리는 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걷거나 달리는, 이거 그거네. 닭둘기. 비둘기 걷잖아요, 그쵸? 비행 실력은 다소 강인하고 딱 부러진다. 오, 그렇구나. 예, 이렇게 좀 유연하게 움직이는 그 스타일이 아니라 팍팍 회전하고 막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죠? 삼각형 날개는 매우 빠르게 퍼덕이고 주기적으로 짧은 활공을 하면서 힘을 보충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높이를 떨어지진 않는다. 그렇구나. 예. 이거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직박구리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그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날거든요, 걔네들도. 생긴 것도 비슷해요. 걔네들도 이렇게 부리가 되게 날카로워요. 예. 어쨌든 그렇고, 철새 유럽 찌르레기는 속도 60, 80km로 날 수 있으며 항속 거리는 1000에서 1500km에 이른다. 어마어마한 거리네요. 야, 대단합니다. 이 조그만 새가 1000에서 1500km를 날아간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쵸? 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00에서 1500km면 얼마입니까 도대체? 와, 인간이라면은 인간이 1000km 가려면 얼마를 걸어야 되는 거 도대체. 야, 이거는 참, 어쨌든, 예. 그래서
찌르레기 속에 많은 육생성 찌르레기들은 땅을 여기저기 캐보며 먹이를 찾기 좋도록 두개골과 근육이 진화했다. 저 두개골도 진화한 것 같고, 나무 같은 것도 잘 파게 생겼어요. 땅도 그렇지만. 딱따구리 중에서 이런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 찌르레기 턱을 벌리는 견출근은 커져 있고, 두개골은 좁아져 있다. 턱을 벌리는 것은 크고, 두개골은 좁아져 있으니까 눈이 더 이렇게 앞쪽으로 쏠려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앞으로 움직여서 부리 아래쪽을 살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렇게 부리를 땅에 쳐박고 이렇게 막 이렇게 헤집으면서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그쵸 먹이를 찾아 나서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와 신기하네. 재밌네. 예, 그 땅을 파는데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네요. 이 견출구는 넓은데 입을 벌리는 근육은 되게 넓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좁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아래쪽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리 아래쪽을.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섭식 습성에 유리한 신체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것이 이 종이 널리 퍼진 성공적 요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겠죠. 예, 땅을 조금 파내서 뭐 달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 땅 아래에 있는 유충이라든지 이런 거 먹기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재밌네요. 또, 그 다음에 울음소리를 들어보시면, 유럽 찌르레기는 시끄러운 새라고 합니다. 한번 조금 다시 들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많이 모여있으면은,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걸 거슬리네요. 칠판 긁는 소리랑 비슷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질의 소음이 섞여 있어서 거슬립니다. 근데, 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스컷으로 아마 교미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한 번 시작하면 1분 이상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래는 4가지의 변종이 있는데 정해진 순서대로 중간에 쉼없이 노래를 계속한다. 와, 재밌네요. 야. 우선 순음으로 이루어진 휘파람을 몇 번 불면서 노래가 시작된다. 순음? 순음이라는 거는 저건데 우리나라의 미음, 비음, 마, 바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주로 다른 종의 새소리나 각종 자연적 인공적 소음들을 모방한답니다. 이거 뭐 약간 체계적이네요. 신기하네요. 이거 뭐야? 처음에는 휘파람을 좀 불고 그 다음에 뭐 주의를 끈 다음에 그 다음에 주로 다른 종의 새, 그 다음에 자연적 인공적 소음. 와, 그럼 뭐 인공적 소음 뭐가 있을까요? 뭐 자동차 경적 소리 뭐 이런 거? 노래가 높아질수록 모방한 소리의 구조는 평이해진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한동안 같은 소리 반복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 변주 뒤에는 짤깍거리는 흡착음, 뭐 이렇게 이런 게 흡착음이죠. 그 다음에 혀와 이렇게 뭐였지? 구개, 연구개, 경구개 이 부분을 이렇게 밀착시켜서 내는 음들. 마지막으로 매우 높은 노래를 다시 여러 형태로 변주하면서 불러댄다. 예. 와, 재밌네요. 그런데 또 각각의 개체는 자기만의 레퍼토리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개성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각각 한 마리 한 마리가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아마 더 노래를 잘 부르면 잘 부를수록 아마 번식률이 높겠죠? 대부분 새들은, 예, 이런 성선택이라고 하는데, 암컷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은 번식기가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일단 짝을 지었으면 좀 덜 운다. 남자들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어제 암컷이 있을 때 수컷이 자기 둥지로 나가가 그 입구에서 울어대기도 하는데 암컷을 안으로 유도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짝짓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개체들이 젊은 개체들보다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 그쵸.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 젊은 남성들보다 폭넓은 주식을 가지고 재산을 가진 경향이 있죠.
노래를 오래 부르는 수컷의 레파토리가 암컷을 더 잘 끌어들이고 다른 개체에 비해서 매우 높은 번식 성공률을 보인다. 그렇겠죠. 이게 성적 선호에 의해서 진화하는 이런 것을 성선택이라고 합니다. 성선택. 성선택.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설명 또 드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존상의 생존상의 이득보다 번식상의 이득이 더 컸을 때 이제 그것을 향해서 진화한다는 게 성선택이에요. 예. 뭐 노래가 풍부하다는 것이 경험이 많거나 장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니면 복잡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지능이 높고 건강한 개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연구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견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번식기가 아니어도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무슨 주의용, 그러니까 어떤 천적이 나왔을 때 아니면 뭐 그런 거 먹이를 발견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생태 유럽 찌르레기는 남과 어울리기를 무척 좋아하는 종인데 사회적인 새들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장흥에 살고 있는데 뭐 어디든지 있지만 물까치라는 까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까치처럼 깍깍거리는 소리 내는데 그 머리는 검은색이고 꼬리가 굉장히 길고 그 꼬리 부분이 하늘색이에요. 몸통 부분에도 하늘색과 회색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사회적이죠. 계속 울면서 자기들끼리 소통하면서 이렇게 날아다니죠. 예, 때로 날아다니죠. 사회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무리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횃대 구실을 할 물건 근처에 크고 시끄러운 무리가 자주 만들어진다. 예. 그래서 이 밀도 높은 새 무리는 매나 맹금류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단이 되는 것을 생각된다. 이러한 그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때로 지어 있으면은 그 맹금류들이 하나를 타겟팅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냥이라는 것은 하나의 공격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딱 해서 한 마리 딱 잡으면 그게 더 수월한데 이렇게 때로 모여 있으면 그렇죠? 어느 개체를 공격해야 될지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뭐 물고기들도 정어리 떼 같은 거는 이렇게 막 떼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이게 한번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라는 도시랍니다. 여기 와. 여기 이렇게 무리가 지어 있네요. 와. 장관이긴 한데 좀 가까이 있으면 무섭겠습니다. 그죠? 예.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어쨌든, 수많은 개체들이 150만 마리의 개체가 떼를 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배설물이 농작물에 안 좋다고 합니다. 나무 같은 것에. 예.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조금 피해를 주기도 하네요. 예. 덴마크 유틀란드 남서쪽 바다를 향한 테네로와 에스비에르의 소택지대와 리베강 사이에선 봄철 해등력이 되면 100만 마리의 이상이 모인 거대한 유럽 찌르레기 떼를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장관이겠네. 이들은 3월에 모여 살다가 4월 중반이 되어서 북부 스칸디나비아의 새들이 번식기 때문에 떠나면 덴마크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군체 행동을 이 지역에선 덴마크에선 소르트 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검은 태양이라는 뜻이랍니다. 와, 물 위에 지어서 동그란 게 있는데 그 검은색으로 이렇게 떼를 지어 있으니까 그걸 검은 태양이라고 해서 근데 검은 태양이라고 하겠지만 이 태양을 가리기도 하겠죠. 떼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아마 그런 것까지 연상되게 되네요. 영국 각지에서는 한겨울 해지고 나면 작게는 5마리에서 크게는 5마리에서 크게는 5만 마리에 이르는 유럽 찌르레기 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떼들을 흔히 소곤거림이라는 뜻의 머르모레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야, 이러한 단어들이 또 저거네. 막 생기네요. 영국에서는 소곤거림이라고 한답니다. 야, 이거는 반어적인 표현일까요? 시끄러우니까
참 재밌네. 어쨌든 섭식은 뭘 먹고 사냐? 얘네들은 강한 충식성이다. 벌레를 먹고 산다. 그래서 인간에게 해충으로 분류되는 것은 물론 여러 다양한 절지동물을 먹이로 삼는다. 곤충이죠, 절지동물. 거미, 각다귀, 나방, 하루살이, 잠자리, 물잠자리, 메뚜기, 집게벌레, 풀잠자리, 날도래, 파리, 딱정벌레, 입벌, 꿀벌, 말벌개미. 와,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네. 이야, 진짜. 예, 대단하네요. 성체 애벌레 할 것 없이 보기로 삼는다. 충식성. 야, 지렁이, 달팽이, 또, 이건 다 무척추 동물이죠. 그 다음에, 화정동물이고, 그 다음에, 양서류, 개구리, 장치뱀류도 먹이로 삼는다. 그래서, 이렇게 무척추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성공적인 번식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렇겠죠. 왜냐면, 무척추 동물은 어디 단백질, 그거 아닙니까? 단백질, 덩어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유럽지류에겐 잡식성으로서 곡물, 씨앗, 과일, 엄청,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네. 기회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도 먹는다. 완전히 잡식성이네요, 그럼 지금은. 와. 그래서, 찌르레기과는 다른 새들과는 달라서 스크로우스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한다. 스크로우스가 뭐예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뭡니까, 이게? 스크로우스가 뭐지? 자당? 프록토스와 포도당을, 이당류이다. 이당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만있어 봐봐. 이당류가 뭐가 있지? 설탕이네, 설탕. 이런 거. 그래서 포도나 버치 같은 다른 거는 그렇게 먹는다. 그러니까, 과일 중에서 이런 거는 뭐 먹고, 포도 같은 것만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아조레스 제도에 조립된 유럽 찌르기 아중은 붉은 제비 갈매기 알을 까먹는다. 되게 잡식성이네요. 그래서 유럽질에게 먹이를 찾는 방법이 이거 보시면 알 수 있겠네. 이거 보고 넘어갑시다, 이거. 네. 와, 아주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저기네, 새끼한테 주네요, 지금. 얘가 새끼네요, 지금, 그죠? 털이 아직 그거요, 남아있어요. 솜털이, 그죠? 어미가 잡아서 이렇게 갖다 주네요. 와. 야, 저 모정. 모성애. 야, 이거 나쁜 놈, 엄마를 막 쪼네요. 막 빨리 달라고. 야, 나쁜 놈이에요. 아이고, 불효자네, 불효자. 아이고, 내 어렸을 때 보는 거 같네요. 아이고. 됐어. 그만해. 엄마 괴롭히지 마.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해서, 진짜 풀숲에 이렇게 머리를 넣고 잡네요. 아이고, 두 마리나 있네. 아이고, 자기 엄마만큼 컸네요. 예. 이렇게 먹이를 잡고 먹이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만 보면 뭐 대충 알겠죠. 둥지 이런 것까지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알은 이런 색깔이네요. 자, 알은 이렇게, 참, 아주 뭐라 그럴까, 에메랄드 빛이 도는 파란색 예쁜 알이네요. 그죠? 그리고 천적 및 기생충은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의 매 같은 맹금류, 그리고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나 부엉이 거의 대부분이 얘네들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북아메리카에는 저기 보라매, 송골매, 그다음에 무슨 뭐 흰머리 수리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것들. 그렇죠? 와, 고양이,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기생충들 이렇게 많이 기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씁니까? 그만큼 흔해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만큼 흔해. 유럽지리가 그만큼 흔하니까, 그리고 개체수가 많으니까, 맹금류한테도 타겟이 되고, 기생충한테도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유럽 찌르레기의 개체수는 2004년 기준 3억 1천만 마리였다. 예, 엄청 아직 멸종 위기까지는 가지 않겠네요. 그렇죠? 예. 보면 무슨 뉴질랜드에 뭐였지? 어떤 앵무새는 카카포였나요? 그런 앵무새는 한 마리인가 두 마리 남아있다 그런
그런 거에 비하면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그쵸. 예. 그래서 그렇다. 예. 분포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건 아까 잘 알아봤고요. 그쵸. 이렇게 많이 있고. 예. 보존사도 인간과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예. 인간과의 관계. 익조이자 해조. 그죠. 익조인 이유는 해충들을 잡아먹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네들이 잡식성이니까, 가끔 무슨 과술도 해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곡식 같은 것도 먹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포도, 복숭아, 올리브, 까치밥, 이런 걸 먹기 때문에, 해조로서도, 야, 이것도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이거 보십시오. 큰 무리를 지어다니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럽 지루에게는 항공기 제트 엔진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작으니까 그렇겠죠. 이러한 사고 중 가장 끔찍했던 것은 1960년 보스턴에서 일어난 이스턴 항공 375편 사건으로 터보프롭기 한 대가 찌르레기 때 속으로 들어갔다가 윈스럽 항 앞바다에 곤두박질쳐 추락했다. 이 사고로 62명이 죽었다. 유럽 찌르레기 때문에 죽은 항공 사건도 있네요. 와, 그만큼 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죠? 그리고 유럽 찌르레기의 배설물에는 인간에게 히스토포저증을 일으키는 병원체인 뭐가 들어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럽 찌르레기가 인간에게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보면 무슨 조류독감 같은 것처럼 조류독감도 철새들이 굉장히 많은 떼들이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AI 같은 거 퍼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찌르레기도 그런 물론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네. 그렇죠? 재밌네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체 조절을 시도하려는 그런 것이 있다. 예,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래서 뭐 그렇고 이게 끝으로 이걸 한번 보시다.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유럽 찌르레기는 애완동물 또는 실험실 동물로 사용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행동학자 콜라드 로렌츠는 저서 솔로몬 왕의 반지에서 이 종을 가난한 사람의 개 사랑스럽다. 그렇죠. 애완동물로 길들이면 길들일 수 있나 보네요. 와, 대단하네. 야생에서 새끼를 쉽게 구해올 수 있고 그렇죠. 조심스럽게 손을 타고 나면 그 뒤로 돌보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잘 먹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인간이 먹는 것을 주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세상에 갇히는 신세가 돼서 적응해서 잘 산다고 합니다. 먹이는 일반적인 새사료와 밀웜이라고 아시죠? 그런 거. 뭐지? 유충. 그래서 한 세상에 여러 마리를 넣어 기를 수 있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훈련시키거나 연구 대상으로 삼기가 좋다고 하네요. 유일한 단점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는 지저분한 배변 습관으로. 여기서 탈락. 저는 키우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병이 옮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험실 새로서는 집 비둘기에 의해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리고 유럽 찌르기 흉내 실력은 옛사람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나오네. 켈트 신화집에서도 나오고 대부분 그거겠죠. 유럽에서 나오는 일화들이 많겠죠. 예. 그리고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유럽 찌르기 한 마리로 애완동물을 길렀는데 여기서 이 찌르레기는 지장조 피아노 협주곡의 한 부분을 따라 부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와, 재밌네요. 와, 모차르트가 유럽 찌르레기 한 마리를 길렀대요. 지도레레레손 sensual라시드라시 한가게에서 새가 6주 전에 자신의 노래를 구절을 따라 들은 것을 새를 샀다고 하네. 와, 재밌네요. 이런 그래서 그는 새를 매우 아꼈으면 3년 뒤 죽자 정성껏 장사 지어주었다. 모차르트는 한 가게에서 새가 6주 전에 자신이 썼지만 아직 공중에 발표는 하지 못한 노래 구절을 따라 부르는 것을 듣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6주 전에 자신이 썼는데 아직 발표를 하지 못한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모차르트가 얘한테 들려줬나 보죠. 그러니까 유럽 지식에 따라 불렀나 불렀나 봅니다. 그래서 한눈에 반하게 샀겠죠. 충동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모차르트는. 모차르트의 음악적 농담, 여러분 이거 뮤지컬리셔 슈파스라고 하는 음악적 농담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거는 그 모차르트가 당시에 아마추어 음악가들, 그러니까 작곡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작곡 잘 못하는데 자꾸 나대는 거 보고 좀 놀려주려고 일부러 불협화음 같은 거 쓰면서 했던 그런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찌르르기의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모방한 것이다. 그런 그 중간에 그 호른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호른이 이상하게 불협화음을 연주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유럽 찌르레기를 소유한 사람들도 새가 다양한 구문이나 표현을 골라내는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유럽 찌르레기는 인간의 음악이라든지 인공적인 음에도 반응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모차르트도 찌르레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다. 재밌네요. 이런 거 보니까.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찌르레기는 낱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섞어 말하거나 새소리를 내다가 중간에 뜬금없이 사람 말소리를 흉내낸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유럽 찌르레기의 모방 능력은 너무 대단해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그 소리에 깜빡 속아 말하는 사람을 헛되이 찾아보기도 한다. 오, 재밌네요. 재밌네. 그리고 또 유럽 찌르레기는 지중해 일부 국가들에서 덧사냥을 해서 음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먹고 싶지 않네요, 이런 거. 그죠?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거. 100g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뭐 먹을 게 있다고. 하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참새도 구워 먹었는데요, 그래서 고기는 질기고 저질이라서 그대로 먹기 못하는 찌개나 파테를 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한 요리법에 따르면 찌르레기 스튜는 고기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익혀야 한다. 찔겨서 못 먹는다는 얘기죠. 제대로 요리를 했을 때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후천기호 식품이다. 와, 이거 무슨 얘기가 뭔지. 후천기호 식품 재밌겠네. 나중에 이거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예. 네, 이상으로 유럽 찌르레기에 대한 이 방대한 양의 그거를 지금 지식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40분이 넘었네요. 이거 하는데. 와, 진짜. 예, 이것을 작성하신 리키 라이터가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 리키 라이터도 존경하는 마음에서 제가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한번. 예. 얻은 거는 이거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찌르레기를 길렀다는 거. 예, 이거 하나 알게 된 건 대단한 저한테는 수학입니다. 이걸로 소설을 한번 써볼 생각.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거 하느라고.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이상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이었습니다.